고민을 했었는데 되게 씩씩하고 또 밝게 나오셨거든요. 그런데 또 이걸 보니까 아직도 흘릴 눈물이 남아 있으신 건지 모십니다. 다시 한번 위로의 차원으로 우리 박수 한번. 프로들 있지 않습니까? 문성근 씨라든가 뭐 이런 분들만 모셔와서 그분들은 그냥 모셔오기만 하면 자 여기 판이 깔렸습니다 하세요. 그러면 알아서 잘 하세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 거의 1년이 다 되게 이렇게 다니시기는 했어도 그런 분들이 아니라 그냥 좀 속에 있는 말씀 좀 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 있으면 그걸 좀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이렇게 자리가 만들어졌지만 왜 뭐 반상회 하듯 뭐 사랑방에 앉아서 이야기하듯 그렇게 좀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먼저 제가 먼저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인사 그럴까요? 죄송합니다. 저도 인사 먼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윤민이 어머니부터 하시겠어요? 재욱이 제가 좀 더 씩씩하니까요. 진정되실 때까지. 예, 방금 모셨지만 여러분들의 고향인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현실을 그대로 고발을 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저희한테 어쨌거나 닥친 일인데 이것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멀리 교포 여러분들께 이렇게 가슴 아픔을 함께 나누게 돼서 그 부분에서는 정말 죄송하지만 이것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힘으로 아무리 아우성을 치고 1년 동안 발버둥을 쳐도 꿈쩍하지 않는 이 사회를 고발하고 이 현실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고 우리가 함께 어떻게 연대를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한번 드리고 정확한 진실도 알려드리고 그러기 위해서 사실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희가 무슨 전문가도 아니고 단지 크나큰 해상 사고에 의한 희생자의 피해자의 가족인데 그 가족들이 이 길거리에 동찬 노숙을 하며 멀리 지구 저편입니다. 지구 저편에서 이 멀리 미국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세월호 사건이 1년이 지금 다 되어 갑니다. 4월 16일이 일주기예요. 그런데 그 아픔이 아직도 아문다는 표현도 저는 사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아픔이 어떤 아픔인지조차도 모르고 아직도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하고요. 그리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저희가 그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국내에서 열심히 간담회를 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함께 공감하고 계시는 분들이 해외에도 계시고 지국에 계신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고 계셔서 이렇게 초청을 해주셔서 저희가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이 의심스러워하고 정말 답답해하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고발합니다. 사실은 고발을 해서 함께 하고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였죠. 우리 부모들의 미래고 우리 지구의 미래였던 그 주니어입니다. 고등학생 17세예요. 화려한 인생을 살고 간 짧지만 화려한 인생을 살고 간 단원고등학교 2학년 8반 이재욱 군의 엄마입니다. 반갑습니다. 홍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학년 3반 최윤민 엄마 박혜영입니다. 인사 끝나셨어요? 먼저 재욱이는 어떤 아이였는지 윤민이는 어떤 아이였는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은 우리가 지금 동영상도 봤고 그래서 알고 있는 것도 있어요. 뭐 미국에 산다고 다 모르는 건 아니고요.
또 뭐 아시겠지만 SNS가 발달돼 있고 또 우리 민족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그 대개 돌아가는 사정은 지금 대충은 알고 있거든요. 특별히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좀 나누고 싶은 것이 여기 지금 다 아이들을 키우거든요. 아마 그러실 거예요.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재욱이는 어떤 아이였을까? 윤민이는 어떤 아이였을까? 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 윤민이는 아주 작은 아이였었어요. 키는 160이 좀 안 되고요. 몸무게는 38kg. 아직 마르고 작은 아이거든요. 제가 딸만 셋이에요. 그래서 큰 언니는 25살, 둘째는 23살, 그리고 윤민이가 막내 18살이었죠. 그래서 윤민이는 성격도 굉장히 조용하고 약간 소극적인 아이였고요. 보통 이제 고등학생이라기보다는 약간 중학생 같은 만화책을 좋아하고 뭐 이렇게 블록 맞추기를 좋아하는 그런 아주 평범한 그런 여고생이었죠. 편목 가는 날 아침에도 제가 편목 가는 날이 아니고 수학여행 가는 날도 제가 아침에 학교에 태워다 줬거든요. 캐리어를 아이가 끌고 가서 너무 몸집에 비해서 너무 커서 제가 아침에 제 차로 태워다 주고 잘 갔다 오라고, 그리고 이제 손을 흔들고 엄마가 금요일날 태우러 오겠다고 시간 맞춰서 나오겠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학교에도 캐리어를 끌고 올라가는 그 모습이 유민이 마지막 모습이죠. 재욱이. 그 17살 먹은 그 아주 튼튼한 청년 학생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친구 좋아하고, 그리고 뭐 잘 웃고, 운동 좋아하고, 굉장히 튼튼한 친구였어요. 그래서 여기 엄마한테는 아빠보다 더 애인 같은 존재, 그리고 아빠한테는 든든한 버팀목이었고, 누나가 있어요. 누나한테는 보디가드 역할을 했던 아이고요. 굉장히 자유로웠어요. 운동 좋아하는 아이들이 자유롭잖아요. 그리고 공부는 그냥 하는 아이였어요. 고등학교 2학년 될 때까지 학원을 한 번도 안 보냈는데 상위권을 하더라고요. 저희가 신기하게 생각해서 누나랑 누나는 나름 또 이렇게 공부를 좀 했던 엘리트였는데 그 누나의 영향을 받았지만 굉장히 그 고등학교 2학년 될 때까지 즐기는 아이더라고요. 그래서 실컷 즐기고 그랬는데 어쨌거나 성적 나오는 걸 보면 신기하더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튼튼한 아이였고, 그다음에 굉장히 활발한 그 자기 개발을 했었어요. 꿈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뭐 소방관이 된다고 해가지고 그 소방서를 직접 찾아가서 그 소방서장인가요? 면담 요청을 해서 소방관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중학교 때부터 그런 의리의 사나이로서의 그런 자기의 그 꿈을 그려가고, 그러더니 원래 또 사람 좋아하는 그 의리의 사나이들이 가슴이 따뜻하잖아요. 동물 애호가가 된다고 해서 무슨 동물원에 가서 물개 키우는 거 막 그런 걸 또 열심히 또 보더니 어느 날은 또 이제 식물 그 환경 조경사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의 꿈의 과정들을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을 쭉 지켜보니까 이 아이가 마음이 굉장히 따뜻하고 그 인성이 살아있는 그런 창조적인 뇌를 써서 자기 개발을 하고 있는 아이였고, 그리고 지금 그 7명의 그 중학교 친구들이 ADHD라고 해서 밴드를 결성해서 그 음악을 했었는데 지금 그 아이들이 버킷리스트 해가지고 공연을 하고 있죠. 그 7명 중에 4명이 희생이 되고 3명이 이제 다른 학교를 가는 바람에 그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 중학교 때 만들어진 그 결성된 밴드인데 그렇게 활동을 했는데 그 아이들이 잊지 않겠다고 해서 지금 그런 활동들을, 음악 활동들을 통해서 아이들의 어떤 아이였는지, 친구들이 어떤 아이들이었는지 조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재욱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을 많이 해서 저도 몰랐어요. 아이가 가고 나서 그 행보를 이렇게 쭉 누나랑 이야기하고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했더니 집중이 되죠. 그러면서 이 아이가 정말로 그 17세 아이가 그 꾸기 힘든 꿈과 그다음에 그 누리기 힘들었던 그런 활동들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파쿠르라는 동아리,
막 맨몸으로 벽돌 튀어나오면서 그 스턴트맨처럼 그렇게 하는 그런 활동적인 운동이 있어요. 그런 것을 통해서 친목을 전국적인 동아리 친목을 하고 있었고 하여튼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는데 제가 좀 방목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저도 직장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사내 아이는 그렇지 뭐 미래의 기둥이기 때문에 네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그런 활동들을 해봐라 해서 이제 했는데 굉장히 자유롭게 이 아이가 자기 꿈을 그려가고 있었고 제일 저는 마음에 들었던 게 역시 보디가드 누나를 보호하고 누나가 아무리 그 뭐 싫은 소리를 해도 그 저녁에 자기가 아무리 힘들어도 누나가 저녁에 자율학습을 마치고 오면서 데리러 와라 그러면 학교에서 그러면 한 20분 거리예요. 꼭 그 누나를 데리러 나가고 그렇게 했던 멘토 멘티의 역할을 확실하게 했던 그런 아주 그냥 좀 창조적이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잘 키운 아이였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지금 11개월, 4월 16일이니까 지금 어떻게 되죠? 거의 뭐 11개월 되는 거죠? 그런데 보통 아무리 생떼 같은 자식이라도 11개월쯤 지나면 사실은 조금은 잊혀지지 않나요? 상처가 좀 아물 때가 됐는데 왜 아직도 이렇게 슬프신 겁니까 도대체? 그건요 목사님 네. 경험해보셔야 알아요. 그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뜨는 적은 알아도 나는 적은 모른다고 상실감이라는 게 사람 개인차가 있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금요일날 돌아온다고 수학여행을 간 아이들이에요. 그런 아이들이 가면서 그냥 훅 바람처럼 사라진 거죠. 그 마지막 모습은 엉덩이 실룩실룩거리면서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웃으면서 나갔던 그 모습만 기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일주일 만에 저한테 부모로 돌아왔는데 그 아이 표정이 아 엄마한테 돌아와서 정말 다행이다 그런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제 마음이었겠죠. 아이는 상처도 있고 뭐 크게 상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런 모습으로 왔을 때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데 제 마음은 그랬어요. 그래서 아이의 그 밝은 모습 내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 재욱의 모습만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금요일 날만 되면 아이가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직도 그 4월 16일에 멈춰 있는 거죠.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 윤민희 어머님 그 마이크를 좀 이렇게 들어주시고요. 저도 딸이 셋이에요. 예, 딸이 셋인데 막내를 이루셨단 말이죠. 저희 그 막내랑 나이가 저희 막내가 조금 더 한 살이라도 많은가 아무튼 그런데 저도 굴고 빨고 아이처럼 지금 키우거든요. 대학생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상처나 상실감 지금 우리 재욱이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듯이 상실감이 크긴 크죠. 크긴 커도 그래도 잊으세요. 사람들이 망각하고 그러는데 방금 전에도 윤민이가 아닌데 우셨단 말이죠.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아직도 슬픔이 그렇게 있고 또 그 눈물을 보면 우리 좀 대화를 그래도 조금 아까 밥도 먹으면서 나눴는데 좀 원통한 것도 있다 이러시는 것 같아요. 도대체 왜 아직도 그렇게 슬프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아직 윤민이가 왜 죽었는지를 모르겠어요. 왜 죽었는지 그 배가 침몰되는 원인도 저는 알 수 없고요. 해경도 왜 구조를 하나도 안 했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왜 죽었는지 그 이유를 안다면 제가 아이 죽음을 좀 납득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아무도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1년인데도. 그러니까 저희 유가족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한테 어제도 4월 16일, 오늘도 4월 16일, 내일도 4월 16일이라고요. 이거는 뭔가 누군가 설명을 해주고 아이의 죽음을 저희한테 납득시켜줘야 되는데 아무도 설명을 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윤민이가 제 곁에 없다는 거, 제가 17년을 키운 아이인데 어느 날 갑자기 정말 인사 한마디 하지 못하고 그렇게 아이를 제가 놓쳤다는 거. 그리고 저는 또 솔직히 너무 미안한 게 그 아이 사고가 그냥 지상에서 났다라면 뭐 버스가 쓰러졌다면 저희가 버스를 들을 수도 있어요. 산사태가 나서 아이들이 매몰됐다면 그걸 파헤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바다 한가운데서
평목항에서도 배를 타고 2시간이나 더 들어가는 그곳에서 저는 보이지도 않아요. 그 장소는. 그런 데서 사고가 나다 보니까 저는 윤민이가 나왔던 그 8일 동안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냥 바다만 쳐다보다가 윤민이만 기다리다가 그렇게 8일을 보내고 윤민이를 만났거든요. 너무 미안해요. 아이가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어갈 때 저는 뭘 했는지, 저는 엄마인데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제 자신이 저는 용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뭐 저희한테 이렇게 간담회 다니는 거 너무 힘들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힘들지 않아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거라도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피곤해도 다니는 거고 힘들어도 다니는 거예요. 저는 사실 얘기해서 이게 진실규명이 100% 된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저 바보 아니에요. 하지만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라는 거죠. 사실이 100% 밝혀지고 안 밝혀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엄마로서 내가 윤민이 만났을 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고 싶어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고 싶은 거예요. 이번에 그 세월호 우리 유가족분들이 두 팀으로 나눠서 오셨거든요. 한 팀은 동부로 가셨어요. 한 팀은 이제 서부하고 여기 중남부를 이렇게 도시는데 어느 날 시카고에서 시민운동 하시는 분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건데 목사님 달라스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먼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말씀을 하셔서 그냥 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고 나서 보니까 우리 그 지금 뭐 국정원 뭐 이런 데서 다 털어가지고 사이버 망명이 있었지 않습니까? 텔레그램으로. 그래서 텔레그램에서 방을 만들어 놨는데 제가 들어가 보니까 다 엄마들이에요. 여기는 이제 엄마들이 없어서 새사모가 없어서 제가 남자가 불쑥 꼈는데 그래서 그 막 하루에도 어떤 경우는 100개 정도의 멘트가 올라오고 어떨 때는 200몇 개도 이렇게 올라오고 서로 으쌰으쌰도 하고 위로도 해주고 하면서 일을 진행해 나가는데 엄마들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애를 키워보니까 저희 집사람보다 아이를 사랑하는 게 확실히 엄마들이 더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 그 시조에도 호미하고 나하고 비유해서 어머니의 사랑을 더 크게 이렇게 말해놓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엄마니까 이렇게 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오늘도 어제도 4월 16일, 오늘도 4월 16일, 내일도 4월 16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죽음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라는 느낌이셔서 그런 것 같아요. 아마 슬픔이 그래서가 아닌가. 저는 아이는 안 잃어봤지만 어머니나 아버지는 이제 제가 좀 나이가 어렸을 적에 고등학교 다닐 때 돌아가셨는데 잊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잊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1년이 다 돼가도록 동영상만 봐도 이 짧은 동영상만 봐도 눈물을 흘리시는 이유는 아직 그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거죠. 노안으로 돌아가셨거나 질병으로 돌아가셨다면 받아들이실 텐데 이게 도무지 내 새끼가 왜 죽었는지 모르니까 죽음이 끝난 게 아니라 그냥 현재 진행형이 아닌가, 그래서 이러신 게 아닌가 싶은데 얘기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나라의 최초 여성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중동 순방을 가셨어요. 뭐 때문에 가셨는지는 모르지만 일각에서 일반 보통 매스미디어가 아닌 일부에서는 또 그런 얘기도 해요. 이명박의 자원외교를 감추러 갔다,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어요?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돌아오자마자 주한미 대사 이렇게 다쳤잖아요. 30분 만에 갔대요, 거기를. 그런데 반드시 책임자도 처벌할 거고 언제든지 유가족을 만날 것이고 뭐 이렇게 별의별 약속을 다 했는데 그 추운 엄동설 안에 청와대 앞에 가서 제발 얼굴 한번 보십시다. 이전에 약속한 거 우리 꼭 만나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이러고 애걸 복구를 해도 안 만나줍니다. 여러분들 동영상 보셔서 알지만 그 추운데 삼보일배도 하셨어요. 유가족분들이. 이거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도무지 믿을 구석이라고 눈꼽만치도 없는 이 일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힘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정치권, 그 다음에 그 정부, 이런 사람들에게 계속 희망을 걸고 우리 유가족들이 무엇을 진행해야 할지, 그래도 그들이 힘이 있으니까 그들을 붙들어야 하는 건지 답을 어쩌면 못 가지고 계실지 몰라요. 그래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렇게 매몰차도록 인지상정이라고 이럴 수는 없는데, 우리는 원래 이웃집 개한테도 그러지 않는 민족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럴 수는 없는데 이러고 있거든요. 사실 마음속에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이렇게 사시면서 많이 포기하는 것도 있으실 텐데, 그래서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정부 당국자나 여당이나 야당이나 할 것 없이 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몰라라 하는데 기대가 있으신지, 그리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고 또 그들과 어떤 그 합의점을 도출하려고 노력을 하실 것인지, 이런 점을 좀 여쭙고 싶어요. 저는 사실 편목에 있을 때요, 제가 8일 있었다 그랬잖아요. 갔는데 뭐 정부에서 나온 사람들은 저희한테 전혀 도움이 되질 않았어요. 무슨 일을 결정할 적에는 오히려 저희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근데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근데 저희한테 물어요. 뭘 어떻게 해드려야 되냐고, 뭘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느냐고. 근데 생각해보면 그분들은 자기네들이 주도해서 뭘 하면 나중에 잘못되면 그거에 대해서 무슨 책임을 져야 되고 이런 일들 때문에 그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다 저희한테 결정을 해달래요. 근데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저희가 무슨 뾰족한 수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는 이게 좀 아닌 것 같다. 어떻게 이렇게 한 나라가, 그렇게 역사가 오래된 나라가 이렇게 조직적이지도 않고 체계적이지도 않은지 굉장히 많이 실망했거든요. 근데 그때 저희를 살린 게 바로 자원봉사자들이세요. 그분들은 저희가 내려가자마자 거의 저희하고 같이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텐트 딱 세우고 벌써 밥 딱 준비하시고 완전 그날부터 저희 밥을 먹여주셨어요. 저희 그냥 근무하다 그냥 옷 입은 채로 내려갔거든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얼굴에 바른 로션, 이빨 닦는 치약, 뭐 옷 티셔츠부터 해가지고 저희를 그냥 먹여 살리신 거는 그분들이세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 일을 제가 겪은 당사자로서 약간 좀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였나? 나는 그동안 뭘 보고 뭘 믿고 살았던 건가? 이런 회의감이 들었었어요. 근데 그분들 때문에, 국민 때문에, 나라보다 이 나라의 국민들 때문에 제가 아직은 믿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다니는 것도 어쩌면은 뭔가 조금이라도 저희가 시발점이 돼서 이 나라가 바뀌어서 좀 더 좋은 나라, 안전한 나라,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나라, 그런 나라로 바꿔서 살고 싶은 소망으로 이렇게 저희가 다니고 있는지도 몰라요. 제가 국가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그런 마음으로 하면 이렇게 다닐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이걸로 끝내고 저 이민 오면 돼요. 근데 아직은 저희 뒤에는 국민들이 계시거든요. 저희 지방 간담회 수도 없이 다녔는데 거기 계신 분들 굉장히 좋으신 분 많으세요. 다 안아주시고 힘내라 그러고 같이 하겠다 그러고 끝까지 함께 하겠다 그러고, 저희는 그런 분들이 바로 저희 동력이세요. 그런 분들 때문에 저희가 지금 1년이 다 돼가는 이 시간까지 이렇게 세월을 끌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다이빙벨 간담회를 제가 갔었는데 그걸 만드신 이상호 기자님하고 같이 간담회를 했거든요. 그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 이 정도 규모의 사건이면 3-4달이면 덮는다. 더 이상 이슈가 되지 않는다.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세월호 사건은 조금 특이하다. 이거는 덮여질 줄 알았는데 덮여지지가 않았다.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판단 미스일 수도 있어요. 저희는 다른 일을 어쩌면 용서할 수 있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아이 일이잖아요. 어느 엄마가 내 아이가 왜 죽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덮고 포기하고 합의하고 그거는 안 되는 일이죠. 그거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저희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 아이의 생명, 제 전부인 그 아이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배보상을 얼마 해준다 그만 덮어라 그거는 도저히 저희는 용납이 안 되는 일이죠. 저희는 끝까지 갈 수밖에 없어요. 이미 저희는 시작을 했고 다 같이 가느냐 뭐 사람들이 떨어져 나갈지는 모르지만 끝까지 몇 사람들 남아서 저희는 끝까지 갑니다.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아, 어머니들이니까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근데 끝까지라 하면 어떻게 끝까지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분들이 일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정부 쪽 사람들이나 정치인들 여당 야당 쪽 사람들이 그냥 우리가 보통 보면 도무지 이 일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뭐 어디까지가 끝까지신 건지 뭐 어떤 목표 같은 것이 있으신 건지 한번 재욱이 어머니께서 말씀해 지금 주시죠. 현재 진행형이죠.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냐면 1년 동안 저희가 한 것이 세월호 특별법 만드는 과정이 있었고요. 그 특별법이 이제 시행령을 통해서 시행되는 과정이 이제 올해 안에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저희가 특별법 만들면서 많이 부딪혔던 그런 사회적인 문제들, 정부의 문제들, 그것은 정말 빙산의 일각이더라고요. 그 특별법 안에서 시행령을 만드는데 그 시행령 만드는 그것부터가 사실은 국가에서 제대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너무 허술한 거예요. 특별법 자체도 저희가 원했던 반쪽짜리밖에 안 되는 특별법 내용이었지만 그것을 시행해가는 시행령도 반쪽밖에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심리치료가 생애 전 주기에 이루어져야 되는 건 맞죠. 언제 트라우마가 날지도 모르고 대형 참사의 그 심리적인 트라우마는 보통 5년에서 10년 사이에 뭐 시작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법 안에는 그 의료치료는 1년, 심리치료는 5년까지만 이렇게 시행령으로 지정이 돼서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일반 사고의 그 상황에 맞춰서 지금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 시행령이 내려왔는데 저희는 이 사업이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는데 그 동안에 저희 유가족뿐만이 문제가 아니고 생존자도 있고요. 하여튼 뭐 많은 분들이 희생자들의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트라우마가 10년 후에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런 게 이제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을 다 무시를 하고 시행령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것을 진행해가는 과정이 이제 지금 안 된다. 이런 부분 개선이 돼야 된다고 변호사랑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과정인데 중요한 건 그것을 이야기를 하기 전에 지금 특별 그 진상조사를 위해서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그 위원회가 꾸려지는 것이 3개월이 걸렸어요. 17명 뽑아서 요 시땡에서 시작하는 그 특별조사위원회 꾸리는 것도 3개월을 끌더라고요. 정부가 방해 공작을 있는 대로 해가면서 너무 답답한 거죠. 상식적으로 1년이면 이미 다 끝나야 되는 일이잖아요. 진상규명도 되고 원인이 이랬으니까는 배보상도 이 정도 되고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다. 국가가 진상규명의 의지, 이 세월호 사건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으면 벌써 해결하고도 남았던 시간이었는데 충분했던 시간인데 지금 밝혀진 거 아무것도 없죠. 그냥 100대 의무만 있는 거야. 왜 구하지 않았으며 왜 그런 사고가 났으며 뭐 하여튼 국가는 왜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질질 끌고 있는지조차 국정원 그 문건 나온 거 아시죠? 국정원 문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의심은 있고 물증도 있어요. 물증도 있는데 밝혀내지를 않는 거야. 그 재판 선언과 선장에 대한 재판 과정도 말도 안 되는 그런 재판 과정을 지금까지도 계속 이끌어오고 있고 해서 세월호 사건은 정말로 ING예요. 현재 진행형. 근데 현재 진행형인데 시작도 안 하고 이제 출발점에서 조사위원회가 꾸려지고 저희가 출발하는 19일 날 그 임원들이 이제 그 임원으로서 인가를 받은 그런 상태에서 지금 저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정말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언론의 폐해, 이 언론의 행태에 대해서 정말 고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간담회를 왜 다니겠습니까?
세월호의 진상규명이나 그런 사건 사고의 요지들이 제대로 이렇게 국민들에게 알려지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지금 뭐 잊혀지지 않게끔 그런 작업 그 언론에서 역할들을 했다면 저희가 간담회를 다닐 필요가 없죠. 너무나 기가 막히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이야기가 되고 드러나지 않아도 되는 사건을 정말 대수특필을 하고 유가족을 보도하고 국민들과의 이간질하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아니라도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근데 그 공중파 언론에서는 그것을 뭐 차라리 취급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엉뚱하게 매도를 해서 유가족을 매도하고 그런 것을 보면서 붕괴하지 않을 수 없었죠. 그 뒤에 누가 있는지는 저희도 모릅니다. 밝혀내지를 못하니까. 안 밝혀내니까. 그리고 3개월 정도 지나면서 언론이 막 데스특필을 하다가 어쨌거나 세월호 사건을 조명을 하다가 3개월 정도 지나면서 어느 날 뚝 꺼놨죠. 그리고 국민들은 눈과 귀를 닫아버린 거예요. 이제 무수한 의구심만 이렇게 만들어 놓고 뭐 하여튼 그러면서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진실은 그 자리에서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만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담회를 시작했고 지금 이 시간까지 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밝혀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얼마나 밝혀질지는 모르겠지만 그 일련의 과정이 이제 2015년 지금 쭉 하고 있는데 이것이 뭐 얼마나 갈지는 저희도 미지수인 거죠. 우리나라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4.19 때 뭐 특별한 그 리더가 없었습니다. 그냥 민중이 일어났죠. 3.1 혁명 때도 그랬어요. 여러분들 3.1 혁명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들어보신 분요? 저희들도 3.1 운동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민족문제연구소 웹사이트 들어가 보세요. 이건 과외로 제가 그냥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말씀을 드려볼게요. 3.1 혁명, 3.1 그때 운동 끝나고 우리나라에서는 임시지문 정부가 생기고요. 헌법이 만들어지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과 전혀 비교해서 질적으로나 그때 또 참여한 인원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결코 뒤지지 않는 그런 거였대요. 3.1 혁명이라고 쓰여졌었는데 이승만이 3.1 운동으로 이름을 바꿨답니다. 이전에 혁명이라고 했었는데 아무튼 그때도 그랬고요. 또 우리 젊은 그 한 20대 30대는 모르겠지만 그 우리 옛날에 노태우 전 대통령 그 60항쟁 끝날 무렵에 그때 막 그랬잖아요. 그 우리나라는 막 무슨 절 같은 거는 막 최루탄 날려도 성당에는 못했거든요. 로마 때문에 성당에 못해서 무슨 일 있으면 성당으로 도망갔잖아요. 명동 성당으로. 그때 가면서 그 성당 뒤에 여우가 뭐죠? 거기에서 막 도시락 날르고 그걸로 다 도망갔을 때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시민군들 합세하고 그래가지고 6.29 선언 나왔잖아요. 소기구 선언이라고 했다는 거. 거짓말 쳐가지고 소기구 선언이라고 했다는 거. 그런 거 나왔지 않습니까? 그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는 항상 우리가 했었어요. 무슨 나라에 어려움이 있었을 때 지도자들이 우리는 잘 안 나섰습니다. 이 세월호 문제도 지금 돌아가는 형국을 보면 저는 사실 기대가 안 돼요. 그래서 아까 질문을 사실 드리긴 했는데 기대가 잘 안 되져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또 다른 혁명이 일어나야 이 일이 가능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세월호 하나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세월호는 무슨 종합 범죄 같은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되지거든요. 그래서 이 어떤 상징성이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려면 그냥 민중들이 나서는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이제 유가족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미국에 있지만 좀 이럴 때 힘을 좀 합해드리고 같이 마음을 더 해드리고 하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또 이 문제를 해결해서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도 좋은 세상을 물려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을 바꿔서 여당같이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 정청래 의원이 광화문에서 한번 단식을 같이 했죠. 문재인 의원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시민들의 반응이 극과 극이었었대요.
그렇죠? 그랬나요? 아시나요? 극과 극이었었대요. 예, 그 문재인 씨가 있었던 텐트는 사람들이 잘 안 갔었답니다. 그리고 정청래 의원이 있을 때는 많이 갔대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두 사람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가 어떤 줄 몰라서 그런데 그런 정치인들의 단식 참여를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정청래 의원이라든가 글쎄요, 문재인 저 의원이라든가. 개인적인 생각에는 네.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좋은 점은 그렇게 조금 좀 이름이 알려지신 분들이 저희가 하는 일에 동참하시면은 아무래도 그때 보니까 뭐 문재인 의원이나 오셨을 때 기자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 앞에서 인터뷰 많이 했어요. 물론 김장훈 씨 왔을 때도 인터뷰 엄청 많이 했지만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오셔서 강화문에 뭐 단식을 해주시면은 기자들도 많이 오고 기사라도 한 줄 나가죠.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좋은 점이에요. 근데 반면에 나쁜 점이라고 생각하면은 사실 단식하고 이런 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건 저희가 할 수 있어요. 저희는 몸으로 때우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저희가 하겠다고요. 그럼 그분들은 거기 안 계셔도 돼요. 그분들은 국회에 계셔야죠. 거기서 저희가 원하는 특별법 만드셔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 할 일이 있는 거잖아요. 저희는 강화문에서 저희가 단식하고 농성하고 저희가 해도 됩니다. 물론 그분들이 계심으로써 더 플러스 되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더 크게 본다면은 그분들이 국회에서 본인의 목소리를 내고 좀 더 일을 많이 해주시면은 훨씬 더 좋은 법도 만들어지고 좋은 쪽으로 나가지 않을까요? 저는 각자의 자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각자의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왜 안 할까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 사람들이 지금 두 분이 단식하셔도 되는데 단식에 그 나갈까요? 그 사람들 국회에 있어야 하는데 그들이 왜 그럴까요, 도대체? 글쎄 그분들의 그거는 모르겠고 일단은 팽목한 사항에서는요. 이름이 있으신 분들은 다 팽목으로 한 번씩 내려오셨어요. 오셔서 그분들이 하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오셔서 사진만 찍으시고 올라가십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또 선거 유세하실 적에 본인들이 팽목항에 내려왔었다는 게 한 줄 들어가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분들 팽목항 많이 오시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선만 분산되고 저희한테 도움을 하나도 되지 않고 그분들한테 플러스 되는 일이겠죠. 예. 지역 국회의원들, 다른 국회의원님들 많이 오셨어요. 부모들한테 멱살 많이 잡혔죠. 니네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아이들이 저렇게 지금 수장되고 꼬르륵 수장되고 있는데 장관들 뒷짐지고 뭐하고 있냐? 전화라도 한 통 해라. 네. 지금 이 자리에서 전화라도 한 통 해라 제발. 그 에어포켓이 있는데 그 공기를 주입해 아이들이 더 이제 아직까지 연명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구조될 때까지 멱살을 잡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냥 죄송합니다. 그게 다예요. 그리고 도망가서 어디다가 전화를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하나도 없어요. 그게 현실이고요. 그것을 두 눈 뜨고 부릅 뜨고 봤는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국회의원들이 뭐 도지사도 되고 뭐 승진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예. 예. 왜 그런지는 저희가 아니라 그들이 더 잘 알 겁니다. 그리고 왜 그런지는 저희도 알게 됐죠 나중에. 예, 뭐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짐작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뭐 자기들의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겠죠. 뭐 틀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지만 제가 목사입니다. 여기 달라스에요. 가정에서 교회하는 것까지 합쳐서 교회가 한 200개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 달라스에는 큰 신학교가 있어서 한국에서 유학 오신 목사님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일에 외면을 해요. 그러니까 사회에 정말 어떤 일이 벌어지고 그때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뭐 기독교인이든지 불교도인이든지 사회 구성원이거든요. 그래서 군대도 다 가야 되는 거고 세금도 내야 하는 건데 이런 사회에 악한 일이 벌어졌을 때 또 사회 약자나 소외계층들에 대한 그 힘가진 사람들의 폭력이 있었을 때 기독교인들이 아주 침묵으로 일관을 하고 침묵으로 그들에게 동조를 한단 말이죠.
다른 데서는 좀 어려울지 모르지만 이 자리에선 괜찮으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욕이라도 좀 한마디. 허가 먹고 하시는 거 맞죠? 목사님 먹으라고. 네. 전 관피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경유착이 있죠. 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남의 아픔을 무시하는. 그러니까 주 예수님께서 내 원수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라 라고 했던 그 본질이 호도되는 거죠. 인간 존엄 사상이 아니라 물질 숭배 사상이 되는 거죠. 그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지금 모든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이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을 우리 스스로 만들었죠. 그리고 리더 아닙니까? 종교 지도자는 정신 지도자예요. 그 정신 지도자들이 어떠한 정신을 가지고 이 시대의 백성들을, 사람들을, 국민들을 이끌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회가 만들어집니다. 그 시대가 역사가 만들어져요. 역사의 한 줄기에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다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을 딱 놓고 보더라도 그들이 과연 그들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사회 정신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정말 의심스럽고요. 세월호 사건 터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아파했습니다. 그리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광화문에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왔다 가셨어요. 거기 오셨던 분들 각종 종교단체에서 리더분들 다 왔다 가셨어요. 그런데 정말이시 가슴 아파하고 함께 하셨던 분들은요,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벗어나신 분들, 예를 들면 정의사회구현단 이런 분들은 기독교 천주교 단체에서 왜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좌익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우리가 이야기하는 보수 좌익, 우익 좌익 하면 좌익 쪽에 속하는 분들이 함께 활동을 해주셨고요. 자, 이런 말씀 드리지만 여기가 교회, 저는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종교가 필요하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안식을 얻고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니까 그래서 종교가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세월호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기 위해서 전국에 서명운동을 다닙니다.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너무나 가슴 아프게 해서 해달라고 서명 용지를 돌리고 했다고 막 보내주시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큰 교회 목사님들이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 깜짝 놀랐는데, 그게 저희 세월호 유가족에는 전도사님도 계시고요. 정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유가족 중에서도. 근데 그분들이 서명을 하러 가고 그렇게 했을 때 큰 교회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특별법에 서명하지 말아라 라고 지령이 내려왔다는 거죠. 한마디로 교회마다. 그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저희는 몰랐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그것이 드러나고 특별법 1000만 서명운동 금방 될 것 같았거든요. 금방 될 것 같았는데 그것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이유를 알아봤더니 그런 상황들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실망을 한 지금 상황이죠. 한국 교회가 정말로 그 교회의 성격, 그것을 그대로 우리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 정신지도 종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을 서명을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 하달을 내렸다는 사실은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상처도 입었고요. 진실을 이야기하시고 가슴 아파하는 분들이 많이 상처를 입었는데, 그런 것들이 저는 쉽게 이야기하면은 권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권력의 명패 중에 하나에서 큰 교회에 있는 그런 방향성들이 정해지지 않나, 그래서 힘들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욕을 좀 한마디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점잖으신 거. 세월호 참사하면서 사실은 가장 큰 피해자가 바로 이제 가족들이고 특히 이제 부모님들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동안 국민적인 성원도 사실 받았고 위로도 많이 했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유가족에 대한을 바라보는 또 세상의 시선이 사실 많이 바뀐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죠? 이번에 심지어 미국에 오신다고 하셨을 때 일부에서는
좀 불순한 의도를 갖고 오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반정부 뭐 활동을 하러 온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고, 뭐 좌파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막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쭈고 싶은 거는 미국에 와서 돌아다니면서 무슨 말을 지금 가장 나는 이걸 하고 싶어서 왔다라는 게 어떤 거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 가장 바라는 거는요, 세월호 선체 인양이에요. 지금 세월호가 인양이 안 돼 있어요. 1년이 다 돼가는데. 근데 문제는 그 안에 아직도 실종자 9분이 계세요. 저희 단원고 학생은 4명, 교사 2분. 그래서 단원고 쪽 사람은 6명이고요. 이제 나머지 4분은 나머지 3분은 이제 일반인들. 네, 지금 그 엄마 아빠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청와대 가서 1인 피켓 시위를 하고 계세요. 근데 처음에 구조를 일단 저희가 이제 그만하자고 할 때 그분들이 굉장히 커다란 결단을 하신 거거든요. 내 자식을 그 바다 속에 놔두고 구조를 그만둔다는 거에 동의한다는 거는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은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복잡하고 그래서 정말 큰 맘 먹고 정말 아주 진짜 크게 마음 먹고 그거에 동의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바로 인양이 될 줄 알았던 거죠. 근데 지금 1년이 다 돼가는 이 시점까지 인양한다라고 결정도 안 됐어요. 지금 뭐 하시는 말씀들이 뭐 인양에 대해서 국민적으로 여론을 조사하고 공론화를 시켜갖고 결정하겠다. 그걸 왜 그렇게 하나요? 그 안에는 저희 국민 9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인양을 해야죠. 어느 나라에서 자기 국민을 바닷속에 집어넣고는 꺼내주지도 않나요? 살아서 건져주지를 못할 망정. 그 엄마들 지금 내 자식 뼈 한 조각이라도 만져보고 싶다고 그러고 서 계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나라에서 뭐 돈이 많이 들어서? 그거는 아닌 거죠.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요. 돈이 뭐 많이 들어도 해야죠, 그거는. 저희 세금 왜 냅니까? 그런 데 쓰려고 내는 거 아니었나요? 어디다 씁니까, 세금 그럼? 이거는 너무 비상식적인 일이라서 저희는 진짜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래요. 국내에서 저희가 아무리 떠들어 봐야 언론에서 뭐 나와서 얘기해 주지도 않고 저희들끼리 뭐 떠들어 봐야 저기 높은 데 계신 분들 귀에는 들어가지도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저희 할 일을 찾아서 하는데 저희 국내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고. 하지만은 저희가 이 먼 미국까지 온 거는 여기서도 소리를 좀 크게 내주시고 같이 좀 지지해 주시고 행동해 주십사. 그런 부탁의 말씀 드리려고 온 의도도 있어요. 물론 여기 분들이 초청해서 오기는 왔어요. 하지만은 저희는 그래요. 저희는 국내에서 저희 할 일을 할 것이고 여기 계신 분들은 좀 뭐라 그럴까? 저희 홈페이지 있거든요. 홈페이지 저희 제작해서 저희 활동이라든가 뭐 가족들 소식, 뭐 앞으로 집회를 어떻게 하겠다 계획들 이런 걸 다 올려놔요. 근데 그게 한글말로 돼 있다는 거죠. 그거 여기 계신 분들 영어 잘하신 분들 좀 번역해서 우리나라 사람뿐 아니라 다른 세계 전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그렇게 좀 번역해서 뭐 SNS든 어디든 좀 퍼뜨려서 좀 커다란 여론을 좀 형성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해서 좋으신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결론을 얘기하자면 제 결론을 얘기하자면 반정부를 목적으로 해서 온 게 아니고 인양에 대한 그것도 국민을 설득하기 위한 그 노력의 일환으로 오셨다. 예, 저희가 원하는 거는 첫 번째는 선체 인양이고요. 두 번째는 진실 규명이에요. 저희가 항상 처음부터 부르짖은 거는 진실 규명이 첫 번째였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배를 인양해야 진실이 규명돼요. 그렇잖아요. 지상에서 교통사고가 나도 그 차를 검사를 해봐야 누가 잘못했는지 나오거든요. 이게 어디를 부딪혔는지. 그럼 배를 꺼내서 그 배가 왜 침몰했는지를 알아야 거기서부터 진실이 규명되는 거거든요. 이게 같은 맥락이에요. 근데 일단은 지금 당장 급한 거는 저희는 진실 규명이야. 앞으로 계속 저희가 할 거고 그거는 시간이 필요한 일이잖아요. 일단은 배를 꺼내줘라. 일단은 저희가 지금 가장 크게 외치는 거는 바로 그거예요. 반정부요? 저희 관심 없어요. 저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저희 집안, 저희 시아버지 6.25 참전 유공자세요. 청와대 만찬, 뭐 6.25는 그날이면 만찬도 들어가셨고 저희 집에 청와대에서 받은 시계라든가 커피전 센터 많거든요. 저는 좌파, 뭐 종북 이런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제 아이가 사고가 나서
왜 얘가 죽었는지 알고 싶어서 나선 사람들이지 저희는 그런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 저희하고 자꾸 정치하고 연관시키는지 그 의도가 뭔지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지금 이런 방식으로 어느 분이든지 중간에 이렇게 그 뭐 굳이 손을 안 드셔도 되고요. 이게 궁금하신 거 있으면 툭툭 질문을 던지셔도 좋습니다. 네. 근데 금방 이분께서 반정부 활동이라고 이렇게 이제 용어를 사용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좀 위험스러운 세죠. 용어인 것 같거든요. 네. 지금 저희가 이렇게 비디오를 보니까 화가 나거든요. 그러죠. 왜 그 진실 규명하자 하면은 거기에다가 반정부라는 덫을 씌우는지, 그러죠. 그 다음에 왜 좌파 배를 왜 사고가 났는지 규명하는다 그러는데 왜 좌파 우파가 나오는지, 그게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좀 동의를 안 하는 편이고, 이제 정말 반정부에 관련된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어차피 정치인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선거거든요. 지금 정치인들이 두려워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박근혜보다도 표예요, 표. 그러면은 지금 내년에 이제 총선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비디오에서 뭐 몇 명 국회의원들이 막말을 했다 이겁니다. 그럼 우리가 정서상 도저히 우리가 용서가 안 돼요. 그러면은 혹시 시민단체랑 같이 연계해서 그분들 낙선운동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국회의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낙선운동이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리고 내년에 이제 총선이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세월호 유가족 분들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배를 인양하자. 근데 지금 반대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돈이 무지하게 들어가는데 그걸 뭐 왜 인양해야 되느냐. 좀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그 내년 총선에 관련해서 좀 시민단체하고 연계해서 낙선운동이라든가 아니면은 좀 그 사람들을 압력을 가할 수 있는 활동을 하는 게 제 생각에는 결국은 모든 게 정치가 다 지배하는 거예요. 인권이니 경제니 교육이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게 정치에서 나오는 거예요. 세월호 사건 처음부터 정치적으로 이용당했어요. 저희는 피해자였을 뿐인데 세월호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 선거가 2번이나 있었죠. 아시죠? 그 보궐선거도 있었고. 근데 다 대통령이 5월 달에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은 이유가 뭘까요? 그 전에 보궐선거에서 승리를 했기 때문이죠. 그렇죠. 네, 그거 철저하게 정치적으로 이용했고 철저하게 정치적으로 그 승리한 쪽이 새누리당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정황을 보면. 그리고 뒤에 또 한 번 선거가 있었는데 하여튼 어쨌든 정치적으로. 정치적인 성향에서 이 그림을 그려놓고 왔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확실하게 지금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오로지 진실규명이에요. 하루라도 빨리 진실규명을 해내고 배 이거 올해 안에 건져내지 않으면 지금 인양 결정되지 않으면 올해 안에 인양되기 힘들어요. 이제 곧 그 뭐죠 그 여름 뭐죠 그 뭐 인양 결정하는 시간이 늦어질수록 그 여름이 지나가고 나면 가을에 태풍 오고 그럼 또 인정 못해요. 그리고 찬바람 나면 또 인정 못해요. 그럼 2년 훌쩍 흘러갑니다. 총선 오겠죠. 그때까지 질질질질 끌 수 있는 것이 이 인양 문제예요. 그러니까 전후 상황을 보면 정치적으로 100% 활용하는 곳이 지금 정치판인 거죠. 그래서 저희는 저희 세월호 유가족은요 전혀 그런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흘러오는 작태를 보니 저희가 이용당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시민단체들도 사실은 처음부터 염려하는 게 그거였죠. 그래서 그들이 목소리를 내고 하지만 지금 상황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죠. 심지어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렸냐면 여쭤봤냐면 제가 물어본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여기 끝나고 휴스턴 가게 돼 있죠. 그래서 제가 휴스턴 쪽을 알아보니까 그쪽에서 원래 장소를 사용하기로 했던 곳이 문화회관이라는 데였거든요. 그런데 그 문화회관 측에서 마지막 순간에 그걸 사용하지 못하게끔 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 휴스턴 그 일부 동포들이 나서가지고 왜 좌파들을 데려왔느냐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좌파들을 데리고 왔느냐. 네, 그 좌파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데려왔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혹시라도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선을 긋지 않으면은 결국은 다른 사람 이야기가 만약에 잘못 들어가게 되면은 또다시 그쪽에서 바라볼 때는 아 이게
정치적 활동을 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냐는 그 의구심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성격이 뭐냐고 여쭤본 거예요. 예, 저희가 염려하지 않은 부분, 염려하지 않고 왔는데 염려하게끔 만들어 주더라고요. 제가 종북 자발로 보이십니까? 저는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이에요. 엄마예요. 저 국학 강의했던 사람이에요. 대한민국은 살기 좋은 나라야. 앞으로 니네들이 더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돼 얘들아 하고 학교에 강의 나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유총연맹 회원입니다. 저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굉장히 잘하고 있는 줄 알고 살았는데 그게 알고 봤더니 가짜였더라는 거죠. 제가 그 속에 있었던 거예요. 이 휴스턴 문제는 휴스턴에는 여러분도 아시지만 영사관이 있죠. 그리고 영사관 여러분도 아시지만 영사관에는 국정원 직원들이 있어요. 제가 수년 전에 탈북자를 도와준 적이 있거든요. 탈북자가 여기에서 그 망명 신청이 받아들여지기를 원했었는데 아무도 이제 안 도와준 거예요. 여기 큰 교회다 요청을 했는데 안 도와줬는데 어떻게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가봤더니 거기가 실질적으로는 보니까 이중 뭐죠? 이게 있어요. 철망이. 그래서 감옥인데 안에 있는 사람들을 프리즈너라고 안 하고 레지던이라고 부르고 학교도 있고요. 안에서는 자유롭더라고요. 근데 추방 대계자들이 거기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아들하고 해가지고 그 망명을 원하는 건데 망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서류를 보니까 북한에서 무슨 고문을 받았거나 뭐 이런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미국에서 보기엔 대한민국이 자유국가인데 대한민국을 거쳐서 왔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안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외면하는 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냥 저는 마음의 위로라도 드리려고 이제 저희 어스틴 옆에 있어요.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나누는데 그거를 했는데 영사관에서 어떻게 알고 저한테 계속 전화를 해요. 계속. 그리고 제가 이름도 지금 기억납니다. 영화배우들이랑 똑같아요. 이정재. 저 이정재 부용사인데요. 이정재 부용사인데요. 이정재 부용사인데요. 계속 전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휴스턴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뭐 비즈니스 때문에 달라스가 중심이었지만 이전에 휴스턴이 텍사스에서는 교포도 앨범시키를 안 된다며요. 동포사의 중심이었잖아요. 그러는 바람에 영사관이 거기 있고 그러는 바람에 거기에 그런 직원들이 있어요. 고조작질이라서 크게 두려워할 일은 아니에요. 사실은 크게 두려워할 일은 아니고 뉴욕에는 더 큰 일이 있었어요. 이번에 지금 갔는데 뭐 제가 참담하게 느끼는 거는 어르신들은 사실은 뭐 박근혜를 지독하게 사랑을 해도 뭐라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사신 분들이라 그 안에서 박근혜를 빼버리면 박정희를 빼버리면 그분들의 인생이 지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뭐 그러려니 인정을 하는데 보니까 40 좀 넘은 저보다 한참 젊은 친구들이 그거 같이 껴서 우리 그 유가족분들하고 같이 일을 진행하시는 분들 앞에서 그야말로 쉬운 말로 깽판을 벌이고 그랬거든요. 그게 더 사실은 심각해요. 그래서 휴스턴 문제는 사실 큰 문제가 아니고 어차피 지금 그걸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 편가르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고 우리가 무슨 이념 가지고 사람 지금 애들이 죽었는데 뭐 좌판이 무슨 뭐 이런 거는 단어를 꺼올리는 자체가 물론 이제 기자시니까 질문하신 거고 그런 거를 꺼내시는 것 자체가 그게 좀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화제 전환하겠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그 세월호 사건과 관련돼서 이렇게 방금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이런 정치적인 얘기들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런 문제들 때문에 한국의 언론들도 그런 문제들로 계속적으로 정치적으로 몰아가기 때문에 정치인들도 이용했고 그래서 또 이 얘기를 갖고 또 정치 얘기를 하게 되면 저희들의 잔상 속에 남는 건 또 정치 얘기가 돼요. 유가족이 가장 상처받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보는 시각에서 유가족을 바라본다는 거죠. 그렇죠. 저희 입장에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저희 그러려고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가장 좋은 부분들이 지금 미국에 현재 있는 우리들이 도울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같이 하자라는 것들이 가장 주요 이슈인 것 같아요. 지금 그것 얘기하기 위해서 쭉 앞에 사건들을 나열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치적인 얘기가 나왔던 것이고 그래서 제가 들어오기 전에 어머니가 이거 달아주셨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계속 간직하고 있을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화제를 전환하면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좋은 일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서명운동 일반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거지 이게 어떤 이념을 갖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어머니가 이거 직접 어머니들이 만드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럼 이런 일들, 이런 활동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현재 유가족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듯이 정치적인 일들을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이런 거 이해해. 이렇게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들,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일들, 그다음에 뭐 번역하는 일들, 또 어머니들 지금 하시는 부모님들, 유가족분들이 하시는 정치적인 색깔들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선한 바람이 불 수 있는 계속적으로 기억하게 할 수 있고 잊지 않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런 일들을 하시는 일들을 좀 알고 싶고요. 저희들이 현재 도울 수 있는 또 여기 이제 2세대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이 관심을 가져서 혹시 진행되는 일들이 있는지 다니시면서 그렇게 동참하는 청년들이나 아니면 아이들 아니면 또 어떤 단체들이 있는지 그럼 뭐 진짜 그런 정치 그런 거 말고 그래서 달라스 안에서도 그런 그룹들이 어떤 그룹들이 생겨나서 정말 어머니들의 그런 것들을 부모님들 그렇게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들 실질적인 것들 혹시 생각하시는 게 있다면 아까처럼 그런 것들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는 지금 정치적인 일은 전혀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약한 정치하고 연관이 됐다고 하면은 저희가 그 세월호 특별법이 통과됐잖아요. 저희가 원하지 않는 법이지만 일단 반쪽짜리로 통과가 됐고 그게 이제 얼마 전에 위원장이 그 국민총리가 임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가동을 시작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아직 뭐 본격적으로는 아니지만. 근데 그게 이제 가동을 하면은 그게 이제 저희 유가족이 들어가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저희가 그거를 나몰라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같이 해야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 안에서 할 수는 없지만은 바깥에서 그동안 자료를 모으고 증거를 모은 건 다 저희예요. 그 자료를 갖고 있는 것도 저희고요. 오히려 정부보다 저희가 더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럼 그 자료를 줘야지 이 사람들이 그 자료를 보고 또 수사를 더 크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같이 협력체제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관계에서 그분들을 만나시는 거는 저희 임원단들이 만나시는 거고 저희같이 일반 유고작들은 그 정치인을 만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하는 일은 강화문의 농성장을 지키는 일, 팽목항을 지키는 일, 거기에 또 분향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반별로 로테이션으로 내려가요. 가서 1박 2일, 2박 3일, 어떤 분은 막 보름 한 달씩 거기 계세요. 그래서 거기서 또 실종자 가족들도 계시거든요. 그럼 이제 같이 계시면서 아이들 분향소 분양하러 오시는 분 많으세요. 그분들도 만나서 얘기도 나누시고 우리 아이들 얘기도 하시고 그렇게 또 팽목을 지키시고요. 지금 저희가 재판이 끝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은 그 강조 재판을 또 계속 강조를 쫓아다녀야 돼요. 저희가 가서 앉아 있어야 돼요. 저희가 관심 있게 보고 있다. 저희가 매의 눈으로 보고 있다는 거를 보여줘야 돼요. 그 검사나 판사나 뭐 이런 사람한테도 보여줘야 되고 뭔가 어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내려갑니다. 항상. 가서 다 객석을 차지하고 앉아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또 이렇게 간담회도 다녀야 되고 또 안산에 있는 분향소도 지켜야 돼요. 거기 유가족 대기실이 크게 있거든요. 거기는 항상 엄마들이 항상 나와 계시고 가족들이 항상 나와 계세요. 거기서 이제 공방에서 이제 이런 것도 만드는 거고요. 거기 또 그 분양하러 오시는 분이 많이 오시거든요. 그분들 다 저희가 맞아야 돼요. 그냥 분양만 하고 가시는 게 아니에요. 저희를 만나서 얘기도 하고 저희하고 얘기를 또 많이 나누시고 가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곳곳에 저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지금 어떻게 보면 벌인 일이 되게 많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그 성격에 맞는 일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세요. 저희는 간담회가 맞으니까 간담회를 다니는 거고 또 강함을 지키시는 분은 거기서 그냥 먹고 자고 하세요. 안 내려오세요 집에. 그러니까 이게 본인들이 그냥 각자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저희는 정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제일 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힘이에요. 지금 저희가 1년을 끌고 왔지만 사실 저희 굉장히 지쳤거든요. 그동안 노숙하고 단식하고 도보행진하고 얼마 전에도 이분은 거의 20일을 안산에서 팽목까지 걷다가 오셨어요. 그거 보통 일 아니에요. 정말. 저는 한 3일 정도 했었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일을 저희가 왜 하느냐. 세월호를 알리기 위해서. 그 목표가 그때 그 도보 행진단의 목표가 선체 인양이었거든요. 선체 인양 해달라고.
그거 이슈 좀 만들어 보겠다고 그 20일을 걸은 거예요. 물론 같이 동조해서 같이 걸어주신 국민들 엄청 많았어요. 제가 마지막 날 그 진도 실내체육관에서 팽목으로 들어가는 날 제가 걸었거든요. 저 유가족은 앞에서 걸으니까 뒤에 보니까 완전히 끝이 안 보였어요. 엄청난 그 국민들이 같이 호응해 주셨거든요. 저희가 바라는 건 그거예요. 저희가 하는 일에 같이 참여해 주시고 목소리 크게 내서 어떻게 보면 정부에 좀 압박도 해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쪽으로 선체 인양이든 진실 규명이든 좀 이루어질 수 있게 같이 좀 큰 목소리를 내달라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홈페이지 들어가서 번역해서 저희 유튜브 봐도 영상 되게 많거든요. 그런 거 다 한글 자막으로 나오는 거 외국인 못 보시잖아요. 그런 거 좀 자막 같은 거 영어 자막으로 좀 넣어주셔서 외국인들도 보게 해주시는 거 그런 것도 저희한테 굉장히 큰 힘이 돼요. 그러니까는 뭐 제가 지금 생각나는 거는 그 정도인데 좀 예. 그리고 국내에 세월호 때문에 자생적으로 생긴 자생단체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리멤버 0416 엄마들의 모임이죠. 너무 이제 안타까우니까 엄마들이 처음 시작했다가 전국으로 확산이 되어서 그 세월호 유가족들이 하는 행사를 함께 참여하고 저희가 뭐 국회 점거하고 막 그랬을 그때 막 하고 광화문 가고 했을 때 그분들이 피켓 다 만들고 해서 그 단체에서 각 지역에